근데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고 있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멀쩡한 고전, 발자크. 알고 보면 막장이야. 근데 거의 모든 고전이 그래요. 우리 아침 드라마는 될 게 아니다. 지인이 하는 책방에서 매주 목요일에 나가서 알바를 한 1년 했는데 첫날 알았어요. 책방은 책을 팔면 망하는구나. 왜요? 그 책을 팔아서는 임대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외젠이란 청년의 마음이 되게 욕망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제비족이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 말을 하면 제비족이지만 부인들이 용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도박도 하고 그 용돈 받은 걸 조금 투자를 받아서 나도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 싹 날리기도 하고 이제 혹은 막장은 그냥 우리 인류 종특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녹록 진행하고 있는 시인 황인찬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부터 이제 고전을 읽고 그 고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첫 회에 출연해주신 강윤정 편집자님 편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전 또한 되게 이전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참 기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또 책을 사랑하는 분들 혹은 이 책을 만드는 일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또한 이 책을 즐길 수 있고 책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분들 모시고요. 또 책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들 고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이제 얼른 모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저희 책기 스튜디오의 이웃이고 또 식구이기도 하죠. 정혜승의 브릿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 정혜승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혜승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뵙네요. 그니까요. 네. 진짜 이게 정말 약간 연예인 뵙는 그런 무슨 기분입니다. 저야말로 그런 마음이고요. 네, 진짜 아마 저희 책기 스튜디오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정현 선생님도 저도 다 이제 다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또 이렇게 오늘 처음 인사를 뵙는 나누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이렇게 뵙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야말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뭐 저희의 이웃이니까 또 그렇죠. 이웃으로서 또 이제 이웃 특혜인가요? 어떤 또 이웃으로서는 친교를 다지는 느낌도 당연히 있지만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딱 어울리는 이 손님이기도 해서 모신 네, 것이기도 영광입니다. 한데요. 일단은 지금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책방에 대해서도 먼저 일단은 저희 또 이 녹록 자리에서 소개해 주셔도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특혜 하는데. 많네요. 제가 정혜승의 브릿지에서는 제 책방 그니까요.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니까요. 종로 2가에서 지금 북살롱 오티움이라고 오티움은 라틴어로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휴식, 서재 활동 이런 네, 걸 네. 말한다고 저희 딸이 지어줬어요. 어. 원래 북살롱 관철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관철동이거든요. 부모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겠다는 딸의 강력한 의지로 북살롱 오티움이 되었죠. 네. 오티움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라서 최소한 MZ세대는 북살롱 관철 안 간다. 이게 저희 딸의 주장이었어요. 네. 서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서점을 하고 있으면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책에 네.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 나름의 느낌이 있는데 아마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책에 대해 갖는 느낌들이 또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쭙고 싶은 건데 이 서점 대표로서 주인으로서 이 책이라고 하는 사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 혹은 생각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자영업자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잘 없고요. 예. 책방을 하는 것은 뭐랄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로망이긴 한데 제가 사실 책방 알바를 이전에 좀 했었거든요. 네. 예, 지인이 하는 책방에서 매주 목요일에 나가서 알바를 한 1년 했는데 첫날 알았어요. 책방은 책을 팔면 망하는구나. 왜요? 그 책을 팔아서는 임대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 근데 저는 사실은 북클럽을 한 10년 이상 했고
독서 모임을 하는 그 즐거움 이런 걸로 가지고 북살롱이잖아요. 책을 제가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으면 훨씬 재미있다. 그래서 저희가 북클럽도 운영을 하고 북토크 행사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책을 갖고서 읽고 책으로 떠들고 책으로 모이고 이제 그래서 정혜승의 브릿지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맞아. 북클럽도 되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계속 책을 뭐 많은 책들을 다루게 되고 읽게 네. 되실 거잖아요. 북클럽 안 하면 책 안 읽어요.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 때문에 막 읽게 되니까 말하자면 그게 어느 순간은 일이 일이 되게 되고 되는 게 지금 있죠. 일로 읽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도 녹록하면서 그러니까 네. 녹록 제안 받았을 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작가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럼요. 책 네. 얘기할 수 있다랑 그리고 어쨌든 간에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책도 그냥 텍스트를 읽을 때랑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맥락에서 읽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또 다른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책을 나눠 읽는 기쁨 같은 것들이 북클럽에 있다는 말씀. 그렇죠. 이신 거죠. 같은 책을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 제각각 꽂히는 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거를 나누면서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는 제가 오래된 북 리뷰어거든요. 그쵸. 북 리뷰 좀 오래 그쵸, 안 그래도 했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연식 네. 좀 됐는데 그거 저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20세기부터 하신 거냐, 21세기부터 하신 거냐. 예. 점심 먹으면서 저는 21세기부터인 줄 알았는데 2000년은 20세기라고 2000년부터 북 리뷰를 시작을 했고 그렇죠. 세계를 넘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는 뭐 원래 뭐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읽는 거 가지고 부족하고 제가 지난주에 뭐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시점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책에 대한 소화,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차원 달라지는 게 책을 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제 입으로 계속 떠드는 거. 요러면 책에 대한 뭐랄까 책을 제가 쏙쏙 뽑아 먹는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책이 근데 진짜로 읽고 나서 이거는 저희 이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뭘 읽었으면 재밌다 하고 덮어버리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 날아가 맞아요. 버리고야 말고 이거를 단어로라도 짧은 문장으로라도 뭐라도 남겨야지 그래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서 계속 꺼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글쓰기와 책 읽기 강연할 일이 네. 있어서 근데 제가 뭘 하겠어요. 제 리뷰를 뒤지니까 다 뽑아먹을 기록을 해놨더니 그 하나 쏙쏙 뽑아먹을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로 한번 이렇게 또 잘 넘긴 적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자산이 된다. 예, 자산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건 내가 혼자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했고. 예, 다른 관점을 같이 나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녹록 이 시간 또한 말하자면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이 시간 함께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뭔가 그렇게 써먹을 것들이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유익한 교양 채널입니다. 네. 네, 유익하고 재밌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책들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그리고 또 하나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고리오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책들의 후보들이었는데 이 고리오 영감을 추천하신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고전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매우 당황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첫 회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책 좀 읽는다고 하지만 고전 안 읽거든요. 많이들 네. 고전을 읽어본 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고전 저 없는데요라고 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소설이 고리오 영감하고 이제 위대한 개츠비였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읽게 됐느냐? 전 북클럽 해야 책 읽거든요. 그래서 그 오티움 북클럽 중에서 명작 소설로 읽는 경제학
북클럽이라고 오. 예, 신현호님이라고 그 신현호 경제학 박사님을 모시고 한 북클럽이 있었어요. 조금 다르게 소설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읽었고 고려 영감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소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고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려 영감이 지금 한 200년, 개츠비는 그렇죠. 100년 그렇죠. 동안 수명이 계속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럼 고전이구나라고 이제 네, 한 50년 지나도 사실 아니 50년이 아니라 한 10년만 지나도 읽히지 않는 책이 훨씬 많은데 너무 많죠. 맞죠. 100년, 200년을 살아남은 책이니까 네, 지금까지도 기리는 책이니까 되게 좋고 고려 영감은 제가 칭찬한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칼 막스가 고려 영감을 그렇게 그러니까 예, 발자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자크에 심취해가지고 막 비평서를 쓰고 싶어 했고 엥겔스, 막스가 나왔으면 엥겔스도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엥겔스가 프랑스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뭐 역사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 엄청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발자크로부터 배운 게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우리 토마 피케티라고 요즘 21세기 자본 얘기를 하시는 그 피케티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도 고려 영감을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사회에서 그 불평등 혹은 상속,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대하는 그 사회의 정서 이런 모든 게 고려 영감을 보면 보인다. 가장 뛰어나게 묘사한 작품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거예요. 대체 1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발자크와 고려 영감 시기가 이게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뭐 혁명이 있었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됐지는 않은데 그 시기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루이 16세가 참수당하고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고 그러다가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가 다시 쫓겨나고 그렇죠. 왕가가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설에서 언급되는 네 그 그런 배경이죠. 이야기들이 끝내 다시 공화정으로 가는데 거의 한 60년이 걸려요. 60년이면 두 세대거든요. 그렇죠. 두 세대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왕정에서 공화정 갔다가 황제가 왔다가 다시 막 세상이 계속 뒤집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라든지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그 시절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시절을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소설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보이는 게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정말 그게 느껴지는 게 이 고려 영감을 읽고 있으면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나 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삶이 그리고 욕망이 이런 식으로 작동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생생하게 너무 생생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이 그리고 예술이 서사 예술이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대를 너무나 잘 담아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시대가 지금과 어떻게 다르고 또 닮은 점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의 그렇죠.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혹은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때도? 이제 이런 식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고려 영감 사실은 그러니까 발자크의 다른 뭐 짧은 작품들이나 다른 소설들은 읽었었는데 고려 영감은 보통 이런 고전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초년 때 그렇죠. 주로 이제 예, 쭉 예, 읽게 되는 네, 건데 네. 고려 영감이 제목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요. 그래서 안 읽었던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감 막- 얘기인 것 같잖아요. 네네네. 막 발자크에 사라지느나 막 이런 거 읽고 막 딴 거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고려 영감은 그래서 안 읽었는데 읽으면서 뭔가 약간 저는 참 좀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어떤 이- 게 이렇게 충격이 줬어요? 인간들의 행태 때문에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넌 왜 이래? 그죠? 넌 또 왜 이래? 이건 뭐야? 이거서 약간 거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걸 막 꼭 읽어야 될 고전, 명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던 것은 또 그 시절에 이 대중들하고 매우 가깝게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이것이 주말 드라마였으며 그렇죠. 이건 넷플릭스 시리즈예요. 네, 일단 그렇죠. 실제로 발자크가 이게 90편이 넘어요. 인간 희극이라고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많이 쓰셨어요, 이 양반이. 좀 많이 쓰셨고 거기에 이게 군상들이 그
발자크 유니버스에 여기서 나왔던 인물 저기서 또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식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본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커다란 어떤 이 세계관, 이 드라마, 이 현실과 매우 빼닮은, 특히 이제 발자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리얼리즘 문화의 어떤 이 씨앗이 되어준 그런 작가이기도 하니까 이 현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동시에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 천태만상이 그리고 그 욕망의 흐름들이 매우 또 아주 과장된 방식으로 매우 강렬한 방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당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독자들이었다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저 모든 정동들에 아주 크게 막 휩쓸려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지 않았을까. 남일 아닌 것 같이 느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우리 오늘날에도 이건 남일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그쵸. 살짝 들기는 해요. 그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침 아까 거기서 이제 경제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로 읽는 경제학이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고려 영감에서도 사실 이 고려 영감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돈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도 네.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럼 돈하고 얼마나 같이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그럼요. 것이냐. 네. 돈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그쵸. 이런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보여준 어떤 이 경제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재밌는 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소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젠이라는 젊은 법학도가 주인공이에요. 외젠이란 법학도가 되게 허름한 하숙집에서 허름하진 않지만 그 하숙집에 허름한 방, 하숙집에도 위계가 있어서 비싼 방과 그렇죠. 저렴한 방에 있는데 이 사람 저렴한 방에 있는 그 가난한 법학도예요. 근데 그 하숙집에 고리오라는 영감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에. 즉, 저 사람 뭐 굳이 뭐 이렇게 약간 추레해 보이기도 하고 별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이 외젠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되게 욕망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법학도니까 졸업하면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인생의 트랙을 밟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것은 제비족이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 말을 하면 제비족이지만 제가 약간 황당한 게 되게 소설에는 제비라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나오지 않지만 이 외젠이 결심하는 과정과 향후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이 제비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외젠은 되게 촉망받는 어쨌든 그 아름다운 청년이고 외젠이 쫓아다니는 부인이 둘이 있어요. 백작 부인 하나, 남작 부인 하나. 아가씨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부녀들. 근데 백작 부인 저렇게 아름다운 백작 부인은 처음 본 거예요. 저분하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남작 부인을 또 만나가지고 홀라당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한테 반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인들이 용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도박도 하고 그 용돈 받은 걸 조금 투자를 받아서 나도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 싹 날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고 외젠도 사교계에 들어가서 부인들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돈도 좀 챙기고 뭐 용돈도 좀 용돈이란 말은 안 썼겠죠. 그 시절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예요. 관계 자체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앙하는 백작 부인과 남작 부인이 고려 영감의 딸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한번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부인들이 고려 영감 딸들이었다고? 심지어 고려 영감은 외젠과의 그 연애를 지지해요. 그렇죠.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이제 그 사회적 맥락이 들어가는 건데 고려 영감은 알고 보니 그 공장을 제면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예요. 귀족은 아닌데 부르주아.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왕정 복고하기 전에 이제 그 혁명기에 신흥 부르주아가 귀족 계급 대신 이제 부르주아가 뜨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80만 프랑이라는 돈을 지금 따지긴 그렇지만 딸들한테 다 줘요.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는 백작 부인이라는 계급을 줬고 그 남작 부인은 그 남작이 그 금융가예요. 그래서 되게 부자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1년에 10,000프랑으로 사는 그게 자기가 받는 연금이에요. 이걸 제가 경제학 같이 보는 거로 봤다 그러지만 이때 드디어 프랑스에 그러니까 연금 제도라는 거.
이제 그런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고려 영감이 이제 지창금을 많이 주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왕정복구가 됐잖아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장인이 자본가일 때 괜찮은 자본가였을 수 있지만 왕정복구되고 나니까 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을 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영감 입장에서는 딸들을 좀 더 자주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은데 외젠 네가 좀 잘해서 너 만날 때 나도 좀 보자. 뭐 이제 이런 시기에 뭐랄까 딸의 불륜을 응원하는 느낌? 근데 이게 또 꼭 불륜이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놀랐던 게 외젠이 막 구애를 하는데 그 남작부인 옆에 남작부인 남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죠. 있어요. 남편 옆에 두고 계속 뻐꾸기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렇죠. 남편은 왜냐? 다른 정부가 애인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저기 멋있는 여배우라든지 그 애인은 따로 두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은 했어. 지창금으로. 그러고 난 뒤에 연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외젠이라는 애는 대체 무슨 생각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가져온 그 외젠의 하숙집 동료가 얘기를 해주는 약간 사기꾼 동료가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 고매하게 살면 연봉 1000프랑에 감지덕지하면서 시골의 법률가로 너는 시작을 할 거야. 30 정도 되면 연봉 1200프랑에 받는 법관이 될 거고 40 정도 되면 매년 한 6000프랑 연금을 받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혹시 후원자라도 있으면 30에 연봉 3000프랑을 받는 검사가 될 거고 40에 검사장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20년 동안 살면 네 여동생들은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가 될 거고 검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20만 명이 도전해서 결국 전국에 20명이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젠 하나를 법학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느라고 고향의 그 부모와 여동생들이 다 정말 너무 궁핍하게 살면서 우리 오빠 하나 개천용 오빠 하나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돈을 붙여주는데 그 돈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외젠이 딱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해도 별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그 같은 하숙집에 있는 그 사기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하숙집에 그녀가 또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아가씨가 보니까 집안이 엄청 부자 집안이에요. 오빠만 없어지면 그 재산이 그 아가씨 거 아니냐. 내가 그 오빠를 처리해 줄 테니 저 아가씨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결혼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20만 프랑을 주면 내가 그 오빠를 죽여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무슨 얘기인 것이냐. 근데 외제는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냥 부인들에게 본인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에 빠졌고 저 부인에게 구해야 하고 운이 좋으면 좀 돈도 좀 받아서 그걸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잘 해낼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지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놀랐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되면서 토론을 하면서 더 놀란 대목은 이게 아니라 발자크의 인생이에요. 그래요? 어떤? 발자크가 소르본에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변호사, 법률가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시시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해요.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러고 변호사 업무를 거절하는 바람에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뒤에 23살의 발자크는 45살의 베르니 부인이라는 또 유복한 외젠에게 있던 그 백작부인 남작부인처럼 발자크도 그 베르니 부인에게 구애를 해요. 그래서 베르니 부인에게 돈도 받아서 그걸로 또 날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실제로 막 맺고 23살 때는 베르니 부인 30대 되면 한스카 부인이라는 부인이 또 등장을 해요. 그 부인하고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또 교류를 해요. 한스카 부인하고는 결국 그 발자크가 나이 50에 한스카 부인이 과부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발자크는 여러 부인에게 구애를 했고 사랑이 되기도 했고 까이기도 해서 좌절도 하고 제비 생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촉망받은
사랑받는 소설가였는데 사랑을 한 거죠. 발자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에 사랑과 결혼이 다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게 결혼 따로 사랑 따로는 그냥 그렇다 치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 보면 왜 약간 나이 든 중년이 청년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후원을 해주고 청년은 거기서 이제 성장의 기회와 어쨌든 조금 더 유식한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학습하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로 애인을 바꿔치는 그런 사이클이 굴러가잖아요. 약간 발자크와 부인들의 관계가 좀 그런 건가? 왜 외젠이 바라는 관계랑 발자크가 바라는 관계가 그래서 이 욕망, 그 욕망은 이 사랑은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를까? 우리도 보면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아파트가 있는데, 에서부터, 쟤는 어디 사는 친구인데, 라는 거 안 따지던가? 이제 이런 거, 그럼 대체 사랑과 그 조건을 보는 거랑 어느 걸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뭐지? 우리 이 발자크의 욕망, 외젠의 욕망이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한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즘 뭐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맞아. 가지 한탕을 해서 잘하고 사랑도 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하고 크게 다른가? 그래서 참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 소설은 제목이 고리오 영감인데 고리오 영감이 바라는 게 대체 뭐야라고 했을 때 전 계속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오 영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 주인공인 외젠과 같은 이제 하숙집에 살고 있는 그 노인이고 살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딸들이 결혼시켜주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근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배경이라면 이건 이제 맞아 부르주아 계급인 고리오 영감이 계급적인 상승을 함께 자기가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라도 그것을 결합을 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 헌신이 그런 헌신이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게 근데 진짜 그런 자기 보전의 욕망이나 자기 상승의 욕망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약간 계속 호구 잡히듯이 네, 계속 호구 잡히듯이 호구 잡히듯이 계속 다 돈 조금 더 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최후의 이제 자기 보신 수단인 그 연금마저도 다 어떻게든 내주려고 막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저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하게 되는 마음이 진짜 뭐지? 저 사람이 바라는 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고리오 영감 읽으면서 고리오 영감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물음표가 남게 되는 인물이기도 저는 했었거든요. 외젠에게 물음표가 많이 남았었는데. 이도 네. 어떤 점에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제는 저러다 어쩌려고 뭐 이런 마음에서부터. 그건 이제 그런 물음표는 저도 있었는데 그냥 네. 아유 그래 뭐 너는 그래 아직 젊으니까 생각이 짧겠지 뭐 젊으니까 뭐 그러면 쉽게 성공하고 싶고 뭐 쉽게 돈 벌고 싶고 막 사랑도 받고 돈도 받고 싶고 막 스타도 되고 싶은 거지 약간 그러니까 사교계에서 빛나는 부인 옆에 있는 것도 자기한테는 일종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평판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관종으로서 또 그거를 가져가는 것이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는 돈도 있고 우아한 사람이지만 뭔가 이렇게 구애를 받는 전도 유망한 청년의 구애를 받는 그 자리를 또 즐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욕망이 네, 뭐 익숙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익숙한데 또 여기까지 할 일이냐 싶은 느낌으로 그리고 저 아까 시대 얘기했잖아요. 예. 고려 영감의 배경이 1819년 정도라고 해요.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 섬을 탈출했을 무렵이에요. 그리고 탈출해가지고 이제 다시 왔다가 그 몇 년 뒤에 나폴레옹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고려 영감이 실제로 출간된 것은 이제 34년이거든요. 1834년. 이때는 그냥 그 한참 정말 엉망으로 굴러갈 때고 1848년에 드디어 프랑스에서 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한마디로 발자크도 고려 영감도 이 뭐 혁명의 속에서 왕정 복고되고 황제가 등장을 했다가 나폴레옹 3세가 오는 것까진 다 봤지만 다시 끝내 공화정이 되는 건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은 부르주아가 다시 힘을 잃고 귀족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고 귀족들이 훨씬 더 부르주아를 아직까지 무시할 때예요. 그러니까 고려 영감으로서는 그 본인의 한 욕망 이런 것들을 귀족에게 이제 귀족 자리를 만들어준 딸들이 뭔가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다 감수할 수 있어. 이제 그때예요. 이게 공화정의 배경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귀족 그 계급 신분에 대해서 고려 영감이 매달렸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 돈이 세계를 움직이면서 훨씬 자본가들의 위치가 올라가는 시절이 음, 오잖아요 귀족보다 그렇죠. 요게 그 전이에요. 아, 그런 점에서라면 또 저 고려 용감에서 한없는 음, 퍼주기가 예. 어떤 그런 결여 때문이라고 그런 결여와 이미 상실감 때문이라고 한다면 또도 한편으로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읽고 있으면 저 수많은 저 욕망의 몰아침과 돈 주세요 타령들 사이에서 와 정말 뭐 이렇게 사냐라는 생각을 아니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음, 없는 게 사랑을 위해서 혹은 뭐 부귀 영화야 음, 혹은 한탕 음, 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 음, 등장하는 하숙집의 그 군상들이 또 다 있잖아요. 음, 어떤 아가씨는 정말 되게 큰 뭐 오빠가 죽을진 안 죽을진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부자인데 음, 나한테 그게 올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음, 따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남자인데 저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음, 혹은 굉장히 그 빈약한 연금을 받으면서 어쨌든 하숙집에 붙어서 그래도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서 이제 버티는 사람들 음.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해 보면 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하고 어, 이 작품의 특징이 아주 시실콜콜해요. 하숙비가 월 150프랑인데 뭐 몇 층 꼭대기로 올라가면 45프랑이고 맞아요. 외젠 가족이 뭐한 1년에 1200프랑을 받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빅토린이라는 부잣집 그러니까 그 부유하게 될 아가씨의 아버지 자산은 300만 음, 프랑이고 이게 뭔 소리 음, 지금 프랑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당시 프랑스 연평균 소득이 한 400프랑에서 500프랑이었고 음, 그런데 우아한 생활을 하려면 그 백작부인 남작부인 생활을 하려면 연 10,000프랑이 필요했대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차는 내 마차를 쓸 거야 아니면 상마차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택시 부를 거야 자가용 있는 거야처럼 음, 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 그 사교계 활동을 하려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철마다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할 거 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내가 건재하고 내가 부자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게 그러면 살아가는 목적일까 설마? 그니까요. 근데 또 저기 나오는 부인들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러는 건데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게 또 생겨나고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외젠을 사교계로 진입을 시켜준 이 사촌 예, 예. 친척인 그 보세양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그 보세양 부인은 파리 사교계의 중심 인사고 그냥 완전 정통 찐 귀족 부자 이거 다 모든 게 결합된 사람이었는데 단 한 가지 그 사교계에서 사랑이 좌절되었다는 게 이제 그 사교계에서 소문이 나게 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니까 갑자기 그 모든 세상을 다 등져버리고 난 이곳을 떠나요라고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게 이제 소설 말미에 나온단 말이죠. 또 그렇게 보면 또 거기서 이제 돈을 다 갖고 있었던 이 보세양 부인은 사랑 때문에 또 사랑의 실패 때문에 평판. 예, 평판을 그러면 평판을 만드는 게 뭐냐? 부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어, 그 사랑조차도 그 사랑이 결혼으로 결합된 사랑이든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 음, 내가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인간, 그럭저럭 괜찮은 인간이라는 자존감이 음,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음, 돈으로부터 나오거나 음, 연금이 얼마냐에서 음, 나오든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구애를 받고 있느냐 음, 이런 걸로 나의 자존감을 확인을 음, 하더라고요. 음, 정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너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니?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음. 네.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고려 영감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에선 언제나 그러하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옆에서 계속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주인공이 외젠이죠. 근데 그 외젠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와서 그래 이제 너와 나 둘의 대결이다 라면서 파리를 향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정신 못 차린 네가 거죠. 무슨 대결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떤 그 허용된 그 삶의 허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어떤 깨달음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근데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얘가 이 무슨 싸움을 하겠다는 걸까 앞으로 이 싸움이. 발자크가 시시하게 살기 싫다고 법률가를 음, 거절하잖아요. 음, 그리고 글 쓰고 사랑하고 살잖아요. 음, 평생을 글 쓰고 사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발자크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창작을 하고 나는 사랑을 했을 뿐이야. 음, 뭐 사랑의 대상이 비록 그 부유한 부인들이었지만 그 부유한 부인들 덕분에 내가 창작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양반은. 그렇죠. 그러니까 외젠을 어디까지 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젠이 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를 볼 때마다 제가 약간 뒤에 가서 발자크의 인생을 보다가 근데 발자크는 너무나 성실한 글쟁이였거든요. 사실 51살인가까지 이제 살았는데 90편을 썼잖아요. 그니까요. 미친 듯이 쓴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정말로 위대한 작품들도 많이 쓴 그럼요. 작가이기도 하고. 참 그래 뭐 그러니까 넌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을 움직인 거는 23살 이후에 계속 부인들과의 사랑. 네, 그니까요. 그 사랑으로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좌절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발자크 연포를 보다 약간 당황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부인이 많이 나와? 이러면서 이 부인은 뭐고 저 부인은 뭐야? 뭐 이러다가 또 어느 부인한테 그 부인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네. 약간 유럽적인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세기나 19세기 관련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뭐 역사 관련한 이야기들, 뭐 인물들 관련한 이야기들 같은 거 살펴보면 일단은 분류는 기본. 그러니까 분류는 모두가 당연히 하는 거였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경제랑 같이 움직이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경제 시스템 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어쨌든 또 다른 그 욕망들의 방향성들은 따로 이제 표출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 불륜이 되게 보편화된 것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정략 펼쳐져. 결혼의 한쪽에 동전의 양면이 불륜이거든요. 정략 결혼은 그냥 결혼은 결혼대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표현도 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시대의 풍경은 최소한 그랬구나. 그리고 다들 그 근저에는 돈을 따지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본 그러니까 엥겔스나 막스조차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 사회상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발자크를 칭송을 하고 토마 피케티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제 정말 돈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것 때문에 발자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인가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19세기는 대부분 발자크의 산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시대의 풍경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잘 보여준 고리오 영감의 사위들도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져오는 부인들은 다 얻었는데 아름다운 부인이에요. 심지어 그쵸. 외젠이 깜짝 놀라고 반할 만큼 지창금 많고 아름다운 부인을 받았는데 부인이 평민 출신이야. 부르주아 출신이야. 귀족은 아니야. 이제 여기 그건 별로 신경 안 써.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사랑은 바라지 마. 그니까 그게 너무 참 둘 다 양쪽 다. 너무 참 이게 뭔가 결혼은 보고 삶은 무엇이고. 제가 그래서 결혼 제도가 이게 이때 무렵에 이런 게 지금은 아닌가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아마 다들 누가 지금 읽어도 재밌게 읽을 건 분명하다. 재밌어요. 약간 정말로 주말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아니 예, 주말 드라마, 아침 어디까지 드라마. 가는 거야 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맛이 있어서 참 그래서 이 약간 왜 원래 주말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재미 저한테도 약간 욕하면서 계속 읽게 되는 저 인물들의 천태만상이 말 그대로 저는 그래서 결국 소설을 다 끝까지 읽고 나서 누가 마음에 들었냐 네. 라고 하면 거의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 와중에 네. 그나마 솔직했던 그 보트랭 그러니까 이 그 사기꾼이요. 사기꾼 차라리 저 사기꾼이 이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솔직한 면모가 있어서 차라리 이 표리가 같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고 기준이 그건가요? 근데 사실 그 보트랭이 웬만한 사기꾼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니 살인까지 하죠. 너는 그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만 하면 되고 그 부잣집 아가씨는 오빠만 없으면 자산가야. 그 오빠 내가 없애줄게. 나한테 돈을 20만 프랑을 내놔. 이 발상이 저는 되게 그렇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죽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하숙집의 부잣집 아가씨의 오빠 얼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그 오빠인데 저 오빠만 없으면 저 아가씨가 부자가 될 거고 근데 마침 하숙집의 청년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둘이 연결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실제로 죽였죠. 그게 참 그래서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인물인데.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리가 같은 면에 있어서 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자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한 인물이라 오히려 그 표리가 같으니까 오히려 어쨌든 간에 뭐 어쩌라는 거야라는 와중에 그래 너는 변치 않는구나. 차라리 그런 점에서 이런 마음이랑 외젠도 변치 않아요? 외젠도 한결같긴 근데 해요. 외젠도 처음에는 나 공부할 거야 라고 그 좀 잠깐 나오잖아요. 공부할 거야 하다가 아니야라고 했다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양심을 지켜야지 생각을 했다가 또 그 그렇죠. 살인까지는 안 양심 하겠다고. 잠깐 까먹었다가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 우린 다 흔들리는 인간들이고요. 외젠이 흔들리는 걸 근데 꼭 그러니까 비난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작부인 남작부인도 비난을 할 수가 저는 비난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들이 성장하고 그녀들이 사실 비싼 신부감으로 거래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양심 챙겨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의 룰에 따라 살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적 환경이 주는 그게 제가 이제 한 개인이 뭔가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라는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걸 굉장히 제약하는 게 아닌가. 그녀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돼요. 그리고 전 결국 마지막으로 진짜 마음에 가는 거는 이제 이 비앙숑이라는 그 친구, 그러니까 의대생 친구. 네.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하게 성실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성실한 친구. 네. 얼마 안 되는 성실한 인물이어갖고 결국 끝까지 막 계속 고생을 하는 모습 보면서 야 그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지금 누군가는 20만 프랑을 막 버네 어쩌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덮었거든요. 이 얘기할 때. 네. 야, 참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이 막장 드라마를. 근데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고 있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멀쩡한 고전, 발자크. 알고 보면 막장이야. 근데 거의 모든 고전이 제가 그래요. 그리스 고전 읽다가 네, 거의 이런 모든 막장하고 막장을 보았나. 우리 아침 드라마는 될 게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서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 고전부터 메데이아나 안티고네 보세요. 얼마나 그렇죠. 막장인데 정말 깜짝 놀랄 맞아요. 얘기인데 고려 영광까지 왔는데 여기는 무려 이제 200년 전까지 왔는데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혹은 막장은 그냥 우리 인류 종특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현대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고려 영감이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절대 고려 영감이나 발자크를 흉볼 게 아니었다라는 거.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1도 없고 다만 그 시대는 참 희한했구나. 재밌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좀 밝혀두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게 오늘날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것까지 또한 생각하게 만드는 네. 것이 이 고려 영감이라는 작품이고 또한 이 고전이 갖고 있는 정말 또 역할이고 힘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다른 작품들 혹시 고려 영감과 더불어서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제가 이런 고전을 자주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클럽을 하면서 고려 영감에 앞서 읽은 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프랑스 얘기라면 그거보다 조금 그 무렵에 어쨌든 언저리에서 18세기 영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로맨틱 코미디는 다 오만과 편견의 각주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로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대 여자들에게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는 거 말고는 인생에 어떠한 옵션도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랑이 그래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되게 재미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튕기나 혹은 이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이런 거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그 시대가 주는 시대의 환경 아까 제가 시대적인 그 한계 같은 게 사랑과 결혼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어떤 이 결혼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세트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고려 영감은 결혼 이후의 모습이라면
음악과 편견 이전에 결혼을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결혼 사람들의 이전에는 또 네. 이렇게 이 관련해서 이 애정과 돈을 중심으로 이 관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정말 딱 좋은 페어링이다. 그런 걸 함께 읽는 북클럽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네. 좋네요, 진짜.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오티움 책방 대표이시자 저희 책기 스튜디오 브릿지를 또 진행하고 계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중독자면서 또 어마어마한 업력을 갖고 있는 리뷰어이기도 한 우리 정혜 네. 선생님 모시고 이 고려 영감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나눠봤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하고 어떤 식으로 함께 우리 삶에 어떤 역동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훨씬 얘기할 게 많은 작품인데 저희가 또 짧게 주어진 시간 동안 빠르게 훑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너무 납작하게 얘기해서 약간 찔려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이 책의 정말 깊은 맛은 직접 읽어보셔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고리어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소감 부탁드리면서 이제 인사말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소감까지는 아니고 인차님의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거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 허투루 했다는 그 반성을 하게 또 됩니다. 시작할 때 반성, 끝날 아니 때 이렇게 반성. 매끄럽게 정리를 잘 하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때는 또 저희가 또 더 나아진 모습 그렇게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책기 스튜디오 항상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 외 기타 등등 여기저기 소문내기 모두 다 아주 반기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녹록 황인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